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류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류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무엇보다도 무의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류는 늘 아버지로부터 자연은 우리에게 재산이자 스승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류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을 근처의 작은 숲을 자신의 놀이터로 삼아 자연과 깊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풀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특히 비가 와서 땅이 젖고 그것이 다시 햇볕에 말라가는 주기를 보면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류가 성인이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의자연의 이치를 농사에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농부들은 농작물을 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인공비료와 화학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류는 이러한 방법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땅이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믿었고 자연스럽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농작물이 다른 농부들보다 천천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노력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 그들은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거닐며 대지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류의 밭은 다른 밭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고 식물들은 병충해에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의 식물들은 자연적으로 토양의 힘을 흡수하고 있었고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류는 무의자연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롭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공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의자연에 대해 배우고자 류를 찾아왔습니다. 류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 자연이 순리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연은 서두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룬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류의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역시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변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무의자연의 철학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류의 이야기는 단지 농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인위적인 갈등과 무리를 피하며 살아가는 철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류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모두가 자연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의자연의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이란 메시지를 류는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으로 남아 더욱 많은 이들이 무의자연의 삶을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기라는 이름의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특별한 점은 그의 이름 그 자체였는데 그것은 바로 퇴계 이황의 기이원론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해주며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리는 날 이 노인은 작은 연극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도록 한 다음 이와 기라는 두 배우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하얀 옷을 입고 고요하고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기는 여러 색깔의 옷을 입고 매우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연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가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리, 변하지 않는 근본이다. 나 없이는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존재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 앞에 나와 춤을 추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질적이고 역동적인 힘이다. 나 없이는 변화와 움직임이 없고 세상은 정지된 그림일 뿐이라네. 마을 사람들은 기의 활기찬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연극은 이어서 이와 기가 서로 협력하여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가는 근본적인 물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며 해결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실행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함께 조화를 이뤄 가뭄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쯤 이기 노인은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았지요. 이와 기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의미가 없지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변치 않는 원리와 규칙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실제 행동과 변화로 구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워지는 것이랍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기 노인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부유하고 평화롭게 발전해 나갔으며 사람들은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개 이황이 이기의 원로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전설로 남아 이어져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조선의 작은 마을 애기촌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율곡 이이의 이론, 이기호발설, 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철저히 이와 기의 상호작용 원리에 의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를 잘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기촌의 중심에는 한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그 옆에는 마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어르신 이선생과 기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기호발설의 화신이라 불릴 만큼 그 원리를 삶에 깊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선생은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문제의 본질과 이치를 찾는데 능통했습니다. 반면 기선생은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현실의 세밀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연못의 수질이 갑자기 나빠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날을 세워가며 싸웠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선생과 기선생의 지혜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선생은 먼저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못과 그 주변의 모든 이치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물의 자연적인 순환과 평소의 상태, 그리고 물고기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못이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선생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 과모든 직접적인 증거를 모으고 연못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최근 마을 사람들이 연못 근처에 새로 세운 대나무 공예 작업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나온 미세한 대나무 찌꺼기들이 연못의 물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은 대나무 찌꺼기와 어우러진 연못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어긋났다는 점을 들어 그 이치를 되돌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연못 주변에 자연 정화식물을 심어 물의 흐름과 순환을 다시 조화롭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기 선생은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당장 작업장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물속에서 직접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접근은 이기호발설이 실질적인 적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생은 이적 접근은 문제의 근본과 본질적인 조화의 회복을 추구했고 기 선생이 기적 접근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현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두 어르신의 지혜로운 충고를 결합하여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자연 정화식물들이 심어졌고 대나무 작업장은 철저히 관리되었으며 동시에 찌꺼기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연못은 다시 맑아졌고 물고기들도 이전처럼 다시 그 말발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기촌 사람들의 기와 기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율곡 이이의 이론을 다시 금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기호발설의 교훈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조화와 변화를 이루는 지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이촌은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칸테이, 정원 명령에 심취한 철학자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로는 항상 그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지만 대개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라파엘로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정원 명령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의외의 결과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그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먼 옛날 안나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항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녀는 칸트의 정원 명령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어요. 내 행동의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도 괜찮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입니다. 하루는 안나가 시장에서 사과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자신 앞에 있는 노인이 사과 값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분명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면 노인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상인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겠지. 스스로에게 정원 명령을 적용해본 안나는 결국 노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인은 크게 놀라 하마터면 도망칠 뻔했죠. 상인은 그 장면을 보고 노인이 일부러 돈을 돌렸다고 오해하여 노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게 했음을 깨닫고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현자인 라파엘로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라파엘로님, 제가 한 행동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정원 명령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라파엘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행동은 결과가 아닌 동기를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려 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항상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가장 도덕적인 순수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이죠. 이후로 안나는 자신의 도덕적 결단에 좀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칸트의 정원 명령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행동의 잠재적 결과와 맥락도 고려하면서 말입니다. 라파엘로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도덕적 고민을 해본 적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 원리를 따라가든지 간에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와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은 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각자 자신만의 도덕적 지침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라파엘로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덕의 복잡함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